이건 단순한 신형 자주포 이야기가 아니다, 박희영. 플랫폼이 동시에 세 가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포병체계의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다. 3월 말 창원 인근에서 포착된 이동 장면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신형 등장이 아니다. 기존 궤도형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해온 K9 계열이 스스로의 설계를 부정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다. 궤도에서 바퀴로의 전환은 이동수단의 교체가 아니라 하중 분산 방식, 반동 흡수 구조, 사격 안정성, 유지보수 체계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다음 단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내부에서 끝났다는 뜻이다. 핵심은 세 가지 조건의 동시 충족이다. 첫째, 미군 기준의 수송 제약을 만족하는 30에서 35톤급 전투 중량. 둘째, 58 구경장 포신을 통한 장거리 타격 능력. 셋째, 차륜형 구조에서 발생하는 반동 불안정을 제어하는 안정성 확보. 이 세 요소는 각각 따로 보면 해결 가능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묶이는 순간 완전히 다른 난이도의 공학적 충돌이 발생한다. 무게를 줄이면 반동 제어 여유가 사라지고 포신을 길게 만들면 구조 스트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바퀴형 구조는 애초에 궤도형 대비 지면 접촉면이 제한되어 반동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기 어렵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는 기존 유럽 계열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이다. 정확히 말하면 선택하지 못한 영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기술을 추가한 것 아니라 설계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이다. 기존 유럽 차륜형 자주포들은 52 구경장이라는 안전한 범위 안에서 플랫폼 안정성과 운용 편의성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체계 통합은 수월하지만 사거리와 정밀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버린 셈이다. 반면 한국은 58 구경장을 먼저 고정하고 그에 맞춰 나머지 모든 요소를 역으로 재설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성공할 경우 시장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는 접근이다. 승무원 구조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 5인 체계에서 2인으로 줄인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운용 개념 자체를 바꾼 것이다. 인원 감소는 곧 유지 비용 감소, 피로도 감소, 생존성 증가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시스템 신뢰도에 대한 요구치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 사람이 개입하던 판단과 보정 과정을 모두 기계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동화 장전 시스템과 무인 포탑 기술이 결합되면서 단순히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활용 밀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미 기존 경쟁 모델과의 설계 철학 차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택이 특정 시장, 즉 미국을 기준으로 역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수출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면 다른 시장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계산이다. C17 수송 조건, 즉 완전 무장 상태로 즉시 투입 가능한 중량 제한은 단순한 물류 조건이 아니라 설계 전체를 규정하는 절대 변수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기술적 우위와 무관하게 입찰 단계에서 탈락한다. 유럽 경쟁 모델들이 이 지점에서 이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이 조건을 기준으로 체계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면 K9 계열의 이번 전환은 새로운 모델 추가가 아니라 기존 성공 모델을 스스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 가깝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우 계산된 리스크를 포함한다. 세 가지 제약을 동시에 돌파하는 설계는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실패하면 전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반동 제어 문제는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라 시스템 생존성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사륜형 플랫폼에서 58 구경장을 운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준을 넘어 실제 전장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 체계의 진짜 가치는 성능 수치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조건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강제로 묶어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이 모든 설계를 가능하게 만든 반동 제어 구조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불균형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제가 실제 운용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차륜형 플랫폼에서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바퀴를 달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포신 길이를 감당하겠다고 선언했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58 구경장이라는 선택은 그 선언이 사실상 후퇴, 불가능한 수준의 구조 재설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차륜형 자주포의 설계는 명확하다. 기동성을 우선하고 일정 수준의 화력을 유지하되 플랫폼 안정성과 수송 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한다. 그래서 유럽권 경쟁 체계들이 52 구경장에 머무는 것은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관리의 산물이다. 52 구경장은 이미 검증된 범위다. 포신, 길이, 반동 특성, 중량 증가, 차체 피로, 사격, 후복기 안정성까지 모두 산업적으로 통제 가능한 구간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유럽은 무능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감당 가능한 지점에서 멈춘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멈춘 순간 다음 시장 기준을 선점할 기회도 같이 멈췄다는 데 있다. 58 구경장은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다. 52에서 58로 넘어가는 것은 포신이 조금 더 길어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발사 순간 차체 전체가 받아내야 하는 거동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포신이 길어질수록 추진가스가 탄체에 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장거리 탄도 성능과 원거리 명중 특성은 유리해진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안다. 진짜 차이는 그 뒤에 있다. 포신이 길어진다는 것은 전방 질량이 커지고 사격 순간 구조물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커지며 차체는 단순한 후퇴, 반동뿐 아니라 상하, 비틀림, 복합 진동까지 동시에 받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차륜형에서는 이 하중이 궤도처럼 넓게 분산되지 않는다. 결국 58 구경장을 얻는다는 결정은 사거리 증가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를 긴 포신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여기서 한국의 선택이 왜 거칠고도 계산적인지 드러난다. 기존 K9의 브랜드 자산은 본래 궤도형에서 완성되었다. 즉 안정성, 연속 사격, 실전 검증, 수출 성공의 중심은 궤도형 플랫폼이었다. 그런 체계에서 차륜형으로 넘어오면서도 굳이 58 구경장을 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새 시장 진입을 노린 것이 아니라 차륜형 시장 안에서도 상단 기준을 직접 다시 쓰겠다는 의도다. 다시 말해 차륜형이니까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한다라는 기존 상식을 거부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시장은 늘 먼저 타협한 쪽이 아니라 타협 없이 조건을 다시 정의한 쪽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이 선택은 미국 사업을 겨냥할 때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다. 전략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도착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고 장거리에서 선제 타격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기반, 작전에서 포병 자산의 반응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체계다. 이때 58 구경장은 단순한 성능 항목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먼저 때릴 수 있는가 라는 작전 우위를 구성하는 핵심 축이 된다. 저 멀리 쏜다는 것은 단지 화력 시위가 아니다. 반격, 위험 밖에서 타격할 확률이 높아지고 포대, 생존성이 올라가며 동일 수량으로 더 넓은 전장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58 구경장은 기술 사양이 아니라 운영 개념을 바꾸는 장치다. 다만 여기에는 흔한 착시가 있다. 많은 설명이 58 구경장을 사거리와 정확도의 상징처럼 다루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이 다른 모든 하위 체계를 압박한다. 먼저 포신 자체의 생산 난도가 올라간다. 길이만 늘어난다고 끝나지 않는다. 장포신일수록 재료 균질성, 열변형 통제, 마모 관리, 반복 사격 시 탄착 일관성 유지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포신 제조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금속 가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속 공정, 응력 제어, 내열, 성능,
수명 예측이 얽힌 고밀도 산업 영역이다. 즉 58 구경장을 채택했다는 것은 설계팀만의 결단이 아니라 제조 기반까지 감당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선택이다. 그 다음은 장전과 포탑이다. 포신이 길어지고 사거리 지향성이 강해질수록 발사 리듬, 낚시 처리, 장전 타이밍, 사격 후 자세 복귀가 모두 더 예민해진다. 무인 복합 포탑과 자동 장전이 같이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긴 포신 체계는 단순히 사람이 더 힘들게 조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개입이 많을수록 오차와 지연이 누적되기 쉽다. 결국 58 구경장을 실전 체계로 묶으려면 자동화가 보조, 장치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된다. 한국이 승무원 수를 줄인 것도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고성능 장포신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논리의 일부로 봐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조준과 후속 사격이다. 포신이 길어질수록 첫발의 이점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첫발 이후 처체 복귀 시간이 늘어나고 후속 사격 리듬이 흔들리며 장거리 정밀도는 오히려 이론값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58 구경장은 언제나 좋은 포신이 아니라 가혹한 검증을 요구하는 포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긴 포신을 채택한 뒤 나머지를 따라붙게 만든 것이지 나머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포신만 늘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순서가 다르다. 이 순서의 차이가 바로 설계 철학의 차이다. 유럽은 안정된 플랫폼 위에 적정 화력을 얹었고 한국은 원하는 사거리 기준을 먼저 정한 뒤 플랫폼을 거기에 맞춰 구부렸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경쟁 구도의 변화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계열이 52 구경장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각자의 선택 정도로 포장하기 어렵다. 시장이 52를 기준으로 움직일 때는 충분했다. 그러나 누군가 58을 현실적인 수송 중량 안에서 구현하기 시작하면 기존 체계는 곧바로 설명 책임을 지게 된다. 왜 더 멀리 못 쏘는가가 아니라 왜 그 수준의 재설계를 시도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산업의 보수성이 약점으로 바뀐다. 검증된 것만 유지하는 태도는 평시에는 미덕이지만 시장, 기준이 이동하는 순간 가장 늦게 반응하는 구조가 된다. 물론 아직 하나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58 구경장이 서류와 전시 이미지에서 강력해 보이는 과 반복 운용 환경에서 구조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장포신 체계는 늘 처음엔 인상적이고 오래 갈수록 잔인하다. 금속 피로, 제어 오차, 현장 유지 정비, 연속 사격 시 편차 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동작, 일관성 같은 문제는 모두 뒤늦게 드러난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포신을 길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를 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끝까지 묶어두는 데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다음 단계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포신 자체가 아니라 그 과도한 길이와 반동을 어떻게 시간 단위로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밀려 들어간다.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58 구경장을 차륜형에 얹었다는 결정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과도한 반동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끊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이 소프트 리코일이라면 문제는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시간 제어 정밀도로 바뀐다. 일반적인 반동 제어는 구조로 버틴다. 무게를 늘리고 접지 면적을 넓히고 기계적 완충을 강화해 충격을 흡수한다. 궤도형이 여기에 유리한 이유는 단순하다. 지면과 맞닿는 면적이 넓고 질량이 크며 반동, 에너지를 분산시킬 물리적 여유가 있다. 반면 차륜형은 이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 접지점은 타이어 몇 개로 제한되고 질량은 수송 조건 때문에 억제되어 있으며 반동이 집중되는 순간 차축과 프레임의 과부하가 걸린다. 이 상태에서 58 구경장을 운용한다는 것은 구조적 해결을 포기하고
시간축으로 문제를 옮긴다는 의미다. 소프트 리코일의 핵심은 단순하다. 발사 직전에 포신을 전진시키고 그 운동 에너지로 뒤로 밀리는 반동을 상쇄한다. 개념만 보면 우아하다. 하지만 실제 구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포신이 전진하는 속도, 위치, 가속도, 그리고 화약이 폭발하는 순간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상쇄가 아니라 증폭이 된다. 포신이 충분히 전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발되면 기존 반동이 그대로 전달되고, 반대로 과도하게 전진한 상태에서 늦게 격발되면 전진 에너지와 후퇴 에너지가 겹치면서 구조에 더 큰 충격이 들어간다. 이건 단순한 성능 저하가 아니라 차체 파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기술의 본질은 반동을 줄인다가 아니라 격발 시점을 미세하게 잘라낸다에 가깝다. 단위는 사람이 감각적으로 다루는 수준이 아니다. 포신이 움직이는 동안 센서는 실시간으로 위치와 속도를 읽고, 제어 시스템은 가장 이상적인 상쇄 지점을 계산하며 그 찰나에 맞춰 격발 신호를 보낸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페루프 제어다. 내부 환경, 온도, 포신 상태, 유압 조건, 차량, 기울기까지 모두 변수로 들어온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계산에서 벗어나면 결과는 즉시 구조적 스트레스로 돌아온다. 기존의 기계식 격발 방식은 이런 제어에 적합하지 않다. 금속 공이가 뇌관을 때리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신뢰성은 높지만 시간 제어 정밀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전자기식 격발로 넘어간다. 격발 타이밍을 기계가 아니라 신호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기 신호 자체가 아니라 신호를 언제 보낼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센서가 읽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점이 최적이라고 판단하며 그 판단을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반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결국 이 체계의 중심은 포신도, 유압장치도 아니라 타이밍을 결정하는 계산 로직이다. 문제는 이 로직이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다. 시험 환경에서는 변수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지형, 온도, 장비 마모, 장시간 운용에 따른 누적 오차가 계속 쌓인다. 특히 차륜형은 차체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 미세한 흔들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상태에서 포신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이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타이밍 정밀도를 유지하려면 단순한 보정이 아니라 실시간 적응형 제어가 필요하다. 즉, 시스템이 스스로 상태를 읽고 매 사격마다 조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이 취한 접근은 하나로 정리된다. 구조로 버티지 않고 계산으로 통제한다. 유압장치 역시 단순한 완충기가 아니라 포신의 전진, 속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동 제어 요소로 바뀐다. 포신이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동일한 속도, 프로파일을 유지하도록 유압 저항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건 단순히 부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제어 계층이 물리 계층 위에 올라가 전체 거동을 지배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기계가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어, 로직이 기계를 지휘하는 구조로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명확한 대가를 요구한다. 모든 것이 계산에 의존하는 순간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오류에 취약해진다. 타이밍 계산이 실패하면 기계적 여유가 이를 흡수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 제어가 필수로 따라붙는다. 특정 조건에서 격발을 차단하거나 유압 에너지를 강제로 방출해 구조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건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능이 아니라 실패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소프트 리코일은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게 반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 번 성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수백, 수천 번의 사격에서도 동일한 타이밍 정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복성이 확보되지 않는 순간 58 구경장이 만들어낸 이점은 그대로 위험으로 바뀐다. 이 지점에서 기술은 더 이상 개별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반동을 제어하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이 얹히는 물리적 기반,
즉 차체 구조 자체가 모든 하중과 변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드러나는 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의 차이다. 활윤형 자주포에서 얼마까지 가볍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중량을 전제로 설계를 시작했는가가 결과를 갈라놓는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유럽 계열은 이미 뒤늦게 따라가는 구조에 들어가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단순한 수치 제한이 아니다. 완전 무장 상태, 즉 탄약과 연료를 포함한 상태로 전략, 수송기에 탑재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설계 전체를 규정하는 절대 변수다. 공차 중량이 아니라 전투 중량 기준으로 30에서 35톤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성능과 무관하게 입찰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더 좋은 장비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출발선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다. 유럽 체계가 겪는 어려움은 여기서 발생한다. 독일 계열 플랫폼은 본래 높은 방호력과 구조 강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장갑차 기반 차체 위에 포를 얻는 접근은 생존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다. 문제는 그 설계 철학이 중량을 필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전투 중량이 40톤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순간 수송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성능을 깎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의 충돌이다. 방호를 유지하면 수송이 불가능하고 수송을 맞추면 방호를 포기해야 한다. 실제 운용 사례에서도 이 충돌은 이미 드러났다. 고중량 플랫폼은 이동 경로 자체를 제한한다. 낡은 교량을 통과하지 못하고 특정 도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동 계획이 지형 인프라에 종속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작전 선택지를 줄이는 요소다. 전략 수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중량이 늘어날수록 항공기당 탑재 가능한 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일부 기종에서는 아예 수송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강한 장비가 아니라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장비로 변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은 다르게 출발한다. 방호와 중량을 먼저 고정하지 않는다. 대신 수송 조건을 절대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모든 요소를 재배치한다. 결과적으로 전투 중량을 35톤 이하로 묶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생존성과 성능을 확보하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게를 줄이고 어디에서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즉, 전체를 줄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한 것이다. 이 차이는 곧 설계 유연성으로 이어진다. 중량 여유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추가 장비 통합이 가능하다. 능동 방어 체계 같은 최신 방호 요소를 선택적으로 얹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구성 변경도 가능하다. 반대로 이미 한계 중량을 넘어선 플랫폼은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다. 새로운 장비를 얻는 순간 다른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기술 발전이 곧 제약으로 돌아온다. 유럽 계열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여기다. 기존 플랫폼은 이미 중량 한계에 도달해 있고 그 위에서 새로운 요구 조건, 예를 들어 능동 방어, 네트워크 장비, 추가 센서를 충족하려면 기존 구성 요소를 희생해야 한다. 이는 체계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초기 선택이 만들어낸 구조적 한계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수송 제약을 기준으로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통합에서 선택지가 남아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게 배분이다. 단순히 총 중량만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륜형에서 반동과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하중이 특정 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되어야 한다. 특히 58 구경장 포신처럼 전방 질량이 큰 구조에서는 중심 배치가 더 민감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격 시 차체가 들리거나 비틀리고 주행 중 피로 누적이 가속된다. 결국 수명과 신뢰성 문제로 이어진다. 한국이 중량을 줄이면서도 사격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단순 경량화가 아니라 하중 분포까지 함께 설계했다는 의미다. 여기까지 보면 경쟁 구도는 명확해진다. 유럽은 기존 플랫폼을 유지한 채 요구 조건을 맞추려 하고 한국은 요구 조건을 먼저 고정한 뒤
플랫폼을 새로 짜고 있다. 전자는 점진적 수정이고 후자는 구조 재설계다. 단기적으로는 전자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기준이 바뀌는 순간 후자가 시장을 재편한다. 특히 미국 사업처럼 초기 조건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 설계 철학이 맞지 않는 쪽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문제는 누가 더 좋은 장비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다. 누가 같은 조건에서 설계를 시작했는가다. 유럽은 과거의 성공 조건에서 출발했고 한국은 새로운 조건을 기준으로 출발했다. 이 출발선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이제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체계 전체의 방향성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다음 단계, 즉 실제 생산과 유지,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 구조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부터는 성능이 아니라 체계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이동한다. 포신이 길고 반동을 계산으로 제어하고 중량을 맞췄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경쟁력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밀도로 갈린다. 자주포 체계는 단일 제품이 아니다. 포신, 격발 제어, 유압 시스템, 센서, 소프트웨어, 차체, 전장, 장비가 얽힌 복합 시스템이다. 이 중 하나라도 외부에 의존하면 그 순간부터 성능은 계약 조건과 공급망 리스크에 종속된다. 특히 58 구경장과 소프트 리코일 구조에서는 포신 제조와 격발 타이밍 제어가 핵심 병목이다. 포신은 단순한 금속 부품이 아니라 반복 사격에서 일관된 탄도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정밀 공정의 결과물이다. 격발 제어는 단순한 전기 신호가 아니라 센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결합된 계산 체계다. 이 두 축이 외부에 있으면 체계 전체를 통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의 선택은 이 핵심 축을 내부로 끌어오는 방향이다. 포신 제조 역량을 국내에서 유지하고 격발 시점 결정.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다. 이는 누가 시스템의 기준을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외부 기술을 가져다 쓰는 구조에서는 항상 원 설계자의 제약을 따라야 한다. 반면 핵심 요소를 내부에서 통제하면 필요에 따라 설계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즉, 단순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여기서 차이가 벌어진다. 유럽 계열은 각 요소의 수준은 높지만 체계 통합에서 분산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포신, 차체, 전장 장비, 소프트웨어가 서로 다른 산업 기반에 나뉘어 있다. 이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빠른 재설계에는 불리하다. 새로운 요구 조건이 들어오면 각 요소를 조정하고 다시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통합된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핵심 요소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체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이는 개발 속도뿐 아니라 수출 대응에서도 직접적인 차이를 만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다. 특정 체계를 한 번 만드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기반으로 변형 모델을 빠르게 파생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K9 계열이 여러 국가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온 이후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신, 포탑, 차체, 전장 장비를 조합하는 방식이 유연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에 따라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 설계의 문제다. 이 구조는 공급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핵심 부품을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생산, 일정과 납기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외부 의존도가 높으면 특정 부품의 지연이 전체 생산을 멈추게 만든다. 특히 최근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차이가 단순한 효율 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행 능력으로 이어진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성능과 무관하게 신뢰를 잃는다. 그리고 방산 시장에서 신뢰 손실은 다음 계약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여기서 한국의 구조가 완전히 자립적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이다. 실제로는 일부 요소에서 외부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차륜형 플랫폼 선택에서 드러나듯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는 검증된 외부 자산을 가져와 결합하는 전략을 병행한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다.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활용하면 개발 시간을 줄이고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영역에서는 외부 의존이 남는다. 이 의존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다. 핵심은 어디까지를 내부로 가져오고 어디까지를 외부에 맡길 것인가다. 한국은 포신과 제어 같은 결정적 요소는 내부에 두고 차체와 같은 일부 영역은 외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는 완전 자립도 아니고 완전 의존도 아니다. 대신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확보하려는 선택이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체계의 방향성은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경쟁 모델들은 이 균형을 다르게 잡고 있다. 일부는 방호와 차체에 강점을 두지만 중량 문제로 수송, 조건에서 불리해지고, 일부는 포신과 화력에서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지만 시장 기준이 이동할 때 대응 속도가 느리다. 이 차이는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의 경쟁은 누가 더 멀리 쏘는가가 아니라 누가 체계를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통제력은 다음 단계에서 더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는 선택이 단순한 효율을 넘어서 전략적 제약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택의 성격이 바뀐다.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외부에 맡기기로 결정했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차륜형 K9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선택이 바로 체코 타트라 플랫폼이다. 이건 단순한 부품 조달이 아니라 체계의 기반을 외부, 구조 위에 얻는 결정이다. 표면적으로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된 오프로드 성능,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운용, 데이터까지 갖춘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하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사업처럼 시간창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검증된 차체를 가져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자체 개발로 초고강성 차체를 새로 설계하고 검증하는데 들어갈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포신과 제어 같은 핵심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이 판단 자체는 냉정하게 보면 빠르게 맞추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 선택은 동시에 구조적 의존을 만든다. 차체는 단순한 하부 구조가 아니다. 하중 분산, 반동 전달, 전력 개통, 배선, 유지 정비, 구조까지 모두 연결된 기반이다. 즉, 플랫폼을 외부에 둔다는 것은 체계의 물리적 토대를 외부 기준에 맞춘다는 의미다. 여기서부터 통제권은 완전히 내부에 있지 않다. 포신과 제어를 아무리 내부에서 잡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올라가는 기반이 외부 설계에 의존한다면 설계 변경의 자유도는 제한된다. 타트라 플랫폼의 핵심은 백본 튜브 구조다. 중앙에 위치한 강철 튜브가 하중을 지지하고 그 안에 주요 구동 요소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비틀림 강성에서 매우 유리하고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험지에서 접지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반동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차체 전체가 들리는 것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 즉, 차륜형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 하중 대응을 구조적으로 보완해준다. 이 점만 보면 58 구경장과 소프트 리코일을 얻는 데 적합한 기반이다. 문제는 이 구조가 타트라만의 방식이라는 데 있다. 일반적인 사다리형 프레임과 달리 백본 튜브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다. 부품 배치, 유지 정비 방식, 하중 전달 경로가 모두 이 구조를 기준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이 플랫폼 위에 체계를 얻는 순간 이후의 모든 설계는 이 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즉, 단순히 차체를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 언어, 리브를 외부와 공유하게 된다. 또 하나의 층은 공급망이다. 타트라는 유럽 내에서 오랜 기간 운영되며 부품망과 정비,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를 활용하면 현지 인증과 유지 보수에서 유리하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점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현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다. 그러나 이 구조는 동시에 특정 지역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강화한다. 부품 조달, 정비 지원, 기술 협력,
모두 일정 부분 외부 네트워크에 묶인다. 이 의존은 평시에는 효율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특정 부품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환경, 변화로 협력이 제한되는 경우 전체 체계의 가동률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방산계약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장기 유지, 계약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공급망의 안정성은 곧 계약 신뢰도와 직결된다. 여기서 플랫폼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잠재적 리스크로 남는다. 그렇다고 이 선택을 단순히 약점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한국의 전략은 핵심은 내부, 기반은 외부 활용이라는 구조다. 포신, 제어, 통합 로직 같은 결정적 요소는 내부에 두고 차체처럼 검증된 영역은 외부 자산을 활용해 시간을 확보한다. 이는 완전 자립보다 빠르고 완전 의존보다 통제력이 높은 중간 지점이다. 문제는 이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다. 특히 미국 사업이라는 맥락에서는 이 선택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단순히 성능만 보지 않는다. 공급망, 생산 위치, 유지 체계까지 모두 평가한다. 플랫폼이 외부에 있을 경우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 조건에서 추가 요구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협상 대상이 된다. 이 지점에서 외부 플랫폼 오브 돛은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한다. 타트라 선택은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시간과 통제 사이에서의 거래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일부 기반을 외부에 꼈고 그 대신 핵심 기술 통제는 유지했다. 이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랫폼까지 포함한 완전 통제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다음 단계에서 더 직접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플랫폼이 어떤 기반 위에 있느냐보다 그 위에서 실제로 어떤 전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즉 장거리 타격, 능력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의 문제로 압축되기 시작한다. 문제는 여기서 다시 뒤집힌다. 100km라는 숫자가 만들어내는 착시는 크지만 실제 전장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그 거리를 찾고 결정하고 연결하는 체계가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 사거리는 포신이 만든다. 그러나 타격은 네트워크가 만든다. 장거리 포병의 본질은 단순히 더 멀리 쏘는 것이 아니다. 더 멀리 있는 표적을 더 빠르게 식별하고 더 짧은 시간 안에 사격 결정을 내리며 발사 이후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즉 킬체인을 얼마나 짧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다. 이 체인이 완성되지 않으면 100km 사거리는 이론값에 머문다. 오히려 과도한 사거리는 표적 정보의 지연과 오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병목은 탐지다. 100km 밖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려면 지상 센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인기, 위성, 장거리 레이더, 전자정보 자산이 결합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항상 동일한 시간축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탐지 시점과 사격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면 이동, 표적의 위치는 이미 변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좌표 전달이 아니라 표적의 이동 패턴을 예측하고 보정하는 계산이다. 즉, 사거리 확장은 곧 데이터 처리 부담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는 의사결정이다. 장거리 타격은 단순한 포대 차원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목표 우선순위, 탄종 선택, 동시 타격 여부, 다른 화력 자산과의 충돌 여부까지 상위 지휘 체계와 연결된다. 여기서 지연이 발생하면 긴 사거리는 의미를 잃는다. 더 멀리 쏠 수 있지만 더 늦게 쏘게 되는 구조가 된다. 결국 핵심은 사거리보다 결정 속도다. 누가 먼저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결정을 끝내느냐다. 세 번째는 연결이다. 센서에서 나온 정보가 포대까지 전달되고 다시 사격. 결과가 상위 체계로 올라가는 과정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 지연, 전자전 간섭, 네트워크 포화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장거리 작전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계층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병목이 생기면 전체 체인이 느려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포신이 아무리 길어도 실제 타격 효과는 제한된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은 비교적 명확하다. 포신과 플랫폼만을 독립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네트워크 기반 체계 안에 묶는 방향이다. 즉, 자주포를 단일 화력 장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노드로 본다. 이 노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표적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고 사격 결과를 다시 네트워크에 반환한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될 수 있느냐다. 결국 성능은 포신 길이가 아니라 이 루프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느냐로 결정된다. 반면 많은 경쟁 체계는 여전히 플랫폼 중심 접근에 머물러 있다. 포 자체의 성능, 장전 속도, 기동성은 강조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통합 수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설계 우선순위의 차이다. 플랫폼을 먼저 완성하고 그 위에 네트워크를 얹는 방식은 안정적이지만 반응 속도에서 불리하다. 반대로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각 요소가 그 흐름에 맞춰 최적화된다.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데이터 신뢰성이다. 장거리에서 얻은 표적 정보는 항상 오차를 포함한다. 이 오차를 어떻게 줄이고 어떤 기준으로 사격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시스템 설계에 달려있다.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사격 기회를 놓치고 과감하게 접근하면 오발 위험이 커진다. 결국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알고리즘과 운용 개념이다. 단순히 더 좋은 센서를 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100km 사거리는 출발점일 뿐이다. 그 거리를 실제 전투 효과로 전환하려면 탐지, 결정, 연결의 세 단계가 끊김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약하면 전체 체계는 병목에 걸린다. 그리고 이 병목은 눈에 보이는 성능 수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긴 포신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다. 그래서 경쟁의 초점은 다시 이동한다. 누가 더 멀리 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짧은 시간 안에 표적을 처리하느냐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일 장비가 아니라 전체 체계의 설계 방식에서 결정된다. 이 지점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다. 이 모든 기술적 우위가 실제 계약과 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변수에 의해 방향이 바뀌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남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 구조다. 아무리 설계가 앞서 있어도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성능이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며 선택하느냐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경쟁은 전장 밖으로 이동한다. 조달, 체계, 산업 이해관계, 정치적 우선순위가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이다. 미국 사업은 단순한 비교 평가가 아니다. 요구 조건은 명확하지만 그 조건을 해석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수송 조건을 만족하는 중량, 장거리 타격 능력, 자동화, 수준. 이 모든 것은 기본 전제일 뿐이다. 그 위에서 실제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이 체계를 도입했을 때 어떤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는가다. 즉,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구조에서 외부 업체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 성능이 아니라 내부화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체계 구축, 공급망, 통합. 이 모든 요소가 계약 조건으로 붙는다.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 산업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우위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여러 수출 사례를 통해 빠르게 맞추는 능력을 증명해 왔다. 요구 조건에 맞춰 체계를 조정하고 납기를 지키며 계약 이후 유지 지원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신뢰 문제가 아니라 조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직결된다.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성능이 계약 범위 안에서 유지되며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례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장벽도 존재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성능이라면 내부 업체를 우선하는 경향은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미 고정되어 있다. 이 구조를 넘어서려면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성능 우위로는 부족하다. 외부 체계를 들여오는 것이 오히려 내부 산업의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즉,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이익 구조 설계로 이동한다. 여기서 플랫폼 선택이 다시 영향을 미친다. 일부 기반을 외부에 두고 있는 구조는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으로는 유럽과의 산업 연결을 통해 공급망을 확장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내부화가 어렵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생산 이전이나 기술 통제 조건이 붙는 경우 어떤 부분까지 이전 가능한지에 대한 협상이 복잡해진다. 이 과정에서 체계의 일부가 외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협상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시간이다. 미국 조달 사업은 기술 경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업 일정, 예산 사이클, 정책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준다. 특정 시점에서 요구 조건이 바뀌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면 기존에 준비된 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다. 설계를 수정하고 시험을 다시 하고 새로운 조건을 맞추는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지점에서 통합된 산업구조는 분명한 이점을 가진다. 이 경쟁은 세 층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술. 이미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 둘째는 산업.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셋째는 정치 어떤 선택이 더 낮은 리스크로 보이는가. 이 세 층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만 실제 도입으로 이어진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술적 우위는 그대로 보류 상태로 남는다. 그래서 K9 기반 체계의 현재 위치는 명확하다. 기술적으로는 기준을 밀어 올렸고 산업적으로는 대응, 능력을 증명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그 구조가 미국 조달 체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다. 여기서 결과는 단순한 비교로 나오지 않는다. 어떤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느냐, 어떤 이익 구조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뀐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 포신, 길이, 반동 제어, 중량 설계, 플랫폼 구조, 공급망, 구성, 이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이 체계가 도입해도 되는 장비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더 필요한 변수로 남을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로 남는다.